김영수는 이른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73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상태였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지만 영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그녀에게 인사하는 일상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네요. 한 잔의 보리차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늘 하던 대로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으며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 공원으로 향하는 길, 영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젊은 부모들, 출근길에 오른 회사원들, 그리고 영수처럼 산책을 즐기는 노인들. 그 모든 일상이 그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 입구에서 만난 방 노인의 인사에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아,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깨 상태가 어떠세요?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곤 했죠. 영수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 우편함을 열어보니 광고지 몇 장과 함께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지? 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살펴보았어요. 낡은 우표가 붙어 있고 발신인 주소는 분명히 베트남이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0년도 더 지난 시간, 그가 애써 기억 속에 묻어두려 했던 그곳에서 온 편지였죠.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은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발신인 이름을 확인하니 최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는 전쟁의 참혹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한때 생명을 의지했던 전우,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들. 상철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거였어?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분명 상철의 글씨체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영수야, 오랜만이다. 너는 나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편지를 읽는 영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최상철은 그들이 베트남에서 함께했던 날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만큼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죠.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기 전에 너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할 수 있다면 베트남 호치민시로 와주길 바란다. 여기 내 연락처를 남긴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영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고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경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1968년 22살의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영수는 그곳에서 최상철을 만났습니다. 같은 소대에서 복무하게 된 두 사람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우며 형제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수는 수안이라는 베트남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안, 그 이름을 떠올리자 영수의 가슴이 저미듯 아파왔어요. 전쟁 중에 만난 짧은 인연이었지만 영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첫사랑이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전투 명령으로 영수는
수환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후 동료들로부터 그 마을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영수는 수환이 그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죠. 시간이 흐른 뒤 영수는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시절의 사진들이 몇 장 남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최상철,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수환의 모습. 영수는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봐야 할까?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 부부는 분명 반대할 테고 70대의 나이에 혼자 베트남까지 가는 여행은 모험이 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최상철의 말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저녁에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손자의 근황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베트남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이틀 후 영수는 결심을 굳히고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호치민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간단한 짐을 꾸렸어요. 아들에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잠시 여행을 다녀온다는 말만 남겼죠. 굳이 베트남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만에 다시 찾는 베트남. 그곳에 가면 어떤 기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철은 왜 갑자기 그를 찾은 걸까?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환과 함께했던 짧은 행복의 순간들, 전우들과 나눴던 우정, 그리고 전쟁의 참혹한 현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호치민에 도착한 영수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습한 열기에 숨이 막혔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영수는 상철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상철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영수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 맞으신가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모시러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영수는 호치민 시내의 한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상철의 아들 민호가 그를 맞이해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수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50년 만에 만나는 전우, 그는 어떤 모습일까?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가 상철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병마와 세월에 지친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영수를 바라보는 상철의 눈에서 젊은 시절의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영수야, 정말 왔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영수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아, 오랜만이다. 두 노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민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앉아라, 영수야.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영수는 병상 곁에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뻐. 우리 모두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상철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지. 내가 일부러 연락을 끊었으니까. 병실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상철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트남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나는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떠났고 이제 나도 그녀를 따라갈 시간이 된 것 같다. 상철의 말에 영수는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친구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상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하지만 내가 너를 부른 건 다른 이유야. 영수야, 너 수환이를 기억하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영수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환이는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어.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연락이 끊기자 그녀는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지.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수환이 공격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걸까요? 상철은 영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환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딸이 있어. 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수는 상철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철이 다음 말을 이어가자 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영수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라니, 그것도 베트남에? 수환과의 사이에서? 그게 무슨... 상철은 영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환이는 내가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 하지만 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 전쟁통에 모든 것이 흐트러졌으니까.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어요. 50년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였던 겁니다. 수아는 혼자서 그들의 아이를 키웠고 영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영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상철은 약해진 목소리로 영수를 위로했습니다. 자책하지 마.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야. 전쟁이 우리 모두를 갈라놓은 거지. 상철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중년의 여성이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린이야. 이제는 50이 다 된 나이지만 여전히 수환이를 닮았어.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상철의 아들 민호와 함께 호치민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베트남의 풍경은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폐허가 된 마을들은 이제 활기찬 도시로 변모해 있었죠.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과거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린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호의 말에 영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만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차가 작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영수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수환이 살았던 곳일까? 그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가 차를 멈춘 곳은 작은 정원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어요. 현관 앞에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성의 얼굴을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마치 50년 전 수환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린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딸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들어오세요. 차 준비했어요. 린은 영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수아의 모습도 있었죠. 영수는 그 사진을 보자 가슴이 저며오는 듯 했어요. 차를 마시며 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안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온 젊고 친절한 군인, 전쟁 속에서 만난 순수한 사랑.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좋은 기억만 이야기했죠. 린의 말에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아는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니 영수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더라면. 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최 아저씨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었죠. 린은 옆방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안이 남긴 편지와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에게 주셨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낯선 한글로 쓰여진 서툰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영수에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딸 리는 당신을 닮아 착하고 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우리 딸을 사랑해 주세요. 영수는 수안의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그녀가 품었을 마음,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까지 살았어요.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린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보니 린은 자신의 눈매와 코를 닮았습니다. 영수는 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73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딸에게서 들은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린은 영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베트남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린의 남편과 두 아들도 함께했어요. 영수는 갑자기 커진 가족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죠. 그는 이제 손자가 둘이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와 린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서 부녀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린의 질문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내외와 손자가 있단다. 내 이복 동생이지. 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만나고 싶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린은 그의 딸이고 이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싶었죠. 다음 날 영수는 병원에 있는 상철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철의 상태는 전날보다 더 좋지 않아 보였어요. 영수는 병상 곁에 앉아 친구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상철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상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수환이가 돌아가기 전에 부탁했거든. 언젠가 너를 찾아달라고.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이어서 말했어요. 난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수환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으니.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상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어요.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죠. 영수야, 나 하나만 약속해 줄래?
상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뭐든지 말해. 상철은 힘겹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린이를 잘 챙겨줘. 내가 없으면 이곳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 영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린이를 책임질게. 늦게 알게 됐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 상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영수의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영수는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머물며 매일 상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린과 그녀의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던 사이였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영수는 린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린은 영수에게 수완과 함께했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트남에 머무는 마지막 날 영수는 상철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전날 밤 평화로운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고 해요. 영수는 오랜 친구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상철아. 편히 쉬어. 이제 린이는 내가 잘 돌볼게. 7월의 무더운 오후 김영수의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수는 초조한 듯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린 이모님이 비행기 연착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민준의 말에 영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영수는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사진과 편지 등의 증거를 보고 가족들은 점차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특히 민주는 예상보다 빨리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지만 우리 린이가 한국에 오는 건 처음이라서 영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영수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린과 그녀의 가족이 서 있었어요. 린은 설레는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두 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의 새로운 할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린을 포옹하며 속삭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내 딸. 거실에서는 민준과 그의 아내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린의 남편이 가져온 베트남 선물들과 민준의 아들 준호가 보여주는 친근한 태도 덕분에 곧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가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영수는 준호와 린의 아들들이 함께 게임을 하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죠. 민주는 린의 남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사업 이야기를 했고 민준의 아내는 린과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의 요리법을 교환했어요. 영수 씨,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민준의 아내 수진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린 씨와 정말 닮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말에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과 닮은 딸, 그리고 그녀의 가족. 이제 그의 인생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린과 함께 발코니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빛으로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린의 말에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그러네. 수환이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걸.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수아는 정말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죠. 한 달 후, 린과 그녀의 가족은 베트남으로 돌아갔지만 영수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했고, 린의 가족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준도 사업차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린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했죠. 영수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갈 때마다 새로운 활력을 느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가는 자주 수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트남에 두고 온 상철의 무덤에도 매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영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의 인사에 영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제 딸에게서 소식이 왔거든요. 이웃은 영수의 말에 놀란 듯 했지만 그의 밝은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수환과의 사랑, 그리고 린의 존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영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베트남 호치민 근처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한국에도 자주 돌아와 민준 가족을 만나기로 했지만 남은 시간은 린과 그녀의 가족 곁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곳에서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민준의 걱정 어린 말에 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50년 전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잖니. 그리고 린이 가족이 다 도와준다고 했어. 영수는 호치민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린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린의 집에 들러 손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마을 노인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언어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통했죠. 가끔 영수는 수환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못다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딸 린에 대한 자랑. 비록 수아는 듣지 못하겠지만 영수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78번째 생일, 영수는 린의 집에서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 가족도 베트남에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영수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린의 어린 손자가 외치자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이미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찾은 딸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된 인생. 영수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린이 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죠. 어떤 소원 비셨어요, 아버지?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지.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단다. 밤이 깊어갈 무렵 모두가 잠든 후 영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베트남의 밤하늘은 한국보다 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50년 전 수환과 함께 바라보았던 그 하늘처럼. 수환아,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김영수의 인생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두 가족 사이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뒤늦게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수아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고마워, 수아나. 그리고 고마워, 상철아.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김영수의 인생은 70대에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80번째 생일, 김영수는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린과 그녀의 가족 모두가 한국을 방문했고 민준의 주선으로 큰 연회장을 빌려 친지들과 옛 전우들까지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친지들도 린과 그녀의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수의 동생 영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호는 처음 린의 존재를 알았을 때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조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삼촌이 되었습니다. 그저 복이지. 내가 한 일은 없어. 영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파티 중간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80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 가족이 만난 지 7년이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는 린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린도 따뜻하게 화답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값진 교훈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수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50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철이 덕분에 그리고 수환이 덕분에 난 뒤늦게나마 새로운 삶을 찾았죠.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그 가족들이 린이를 진심으로 환영해 준 것도 큰 축복이었죠.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영수는 린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강가에서 부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린의 물음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두 나라에 모두 내 가족이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 집 같은 느낌이 들어. 린은 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수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여전히 그의 가슴은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은 달콤한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죠. 다음해 겨울, 영수는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린은 즉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날아왔고 민준과 함께 병상을 지켰어요. 의사들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지만 영수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정말. 퇴원 후 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직 널 두고 갈 생각은 없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영수는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고 자신의 재산을 민준과 린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의 기록과 수왕과의 추억이 담긴 일기장을 정리해 두었죠. 이건 언젠가 너희가 읽어보길 바란다. 내가 없을 때 영수는 민준과 린에게 봉인된 편지와 함께 일기장을 건넸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3살 생일을 맞은 봄, 영수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어요. 베트남의 시골 마을, 50년 전 수안과 처음 만났던 그곳을 다시 찾기로 한 겁니다. 린과 민준, 그리고 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었죠.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강가의 풍경만큼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어요. 영수는 강가의 바위에 앉아 오랫동안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어. 내 어머니와. 린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영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군인과 마을의 아름다운 소녀가 만난 순간,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 어머니는 정말 용감하셨군요. 린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숙소에서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자들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의 모험담을 경청했죠. 할아버지, 다음에 또 같이 여행 가요. 린의 어린 손자가 영수의 무릎에 앉아 말했어요. 영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꼭 그러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영수는 갑자기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필요한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부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는 듯한 그의 행동에 민주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영수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그냥 이제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뿐이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공원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공원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주 앉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죠. 수아나,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해.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수안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영수는 평화롭게 낮잠에 들었고 그대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손에는 수안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장례식 날 비가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수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친지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온 린의 가족들도 자리했어요. 민준과 린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어요. 우리를 만나고 나서 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영수가 남긴 봉인된 편지를 함께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영수와 수안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랑하는 민준아, 그리고 내 딸 린에게 내가 떠난 지금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고 싶구나. 서로를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길 바란다. 혈연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가 되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편지를 읽은 민준과 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두 가족의 유대를 더욱 깊게 이어나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두 가정은 더욱 하나가 되어갔죠. 5년 후 린의 아들 중 하나가 한국 대학에 유학을 왔고 민준의 아들 준호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두 나라를 오가는 가족의 교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영수의 일기장은 출판되어 베트남 전쟁 당시의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성의 사랑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전쟁으로 갈라진 두 사람이 50년 만에 딸을 통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린과 민주는 해마다 영수와 수아의 기일에 함께 모여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어딘가에서 영수와 수아는 마침내 재회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을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과 국경, 그리고 50년의 세월까지 뛰어넘어 마침내 영원한 평화를 찾았을 테니까요.